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59페이지. 아까 했던 건데, 행위능력 원칙. 미성원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동의는 미성원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보세요. 한번.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원자가 성년자가 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동의 때문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 너 네 땅 팔아도 돼 했다는 거죠. 그럼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땅 파는 거에 동의했어. 그럼 땅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걔가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땅 팔라고 해놓고 아빠가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원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미성원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없이 한 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외, 다음의 행위는 미성원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라서 뭐 유리하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아까처럼 등록금 해라 라고 100만 줬다는 얘기죠. 그런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뒷전 넘겨서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넷째, 대리행위. 다섯째, 유언행위. 그 다음 여섯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 미성원자가 사원 자격에 지휘한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 청구, 도태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하는 1차로는 누구냐면 친권자고, 친권자가 없으면 누구예요? 후견인이다. 미성원 후견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거 없고 옆에 피성년 후견인, 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하는 사람? 지속적 결여. 걔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 그런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차, 성년 후견인 개심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다음에 뭐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한정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감독인, 마지막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나와죠. 장의 청구에 의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거 잘 주의해야 되는데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할 때 본인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고려하라고 돼 있죠. 고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 안 할래요 했다는 거죠. 무시하고 성년 후견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작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본인의 의사를 고려라고 돼 있죠, 법에. 고려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저 하기 싫어요 해도 직권 그거 결정할 수 있어요.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종심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죠, 나중에. 뭐 벼락마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럼 이제 제한능력자가 아니니까 성년 후견 종조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가비라 애가 어느 날 야구공 맞아가지고 정신 나갔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 결정 나갔어요. 이 됐는데 나중에 뭐 벼락마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정신 돌아오면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 결정이 어떻게 돼야만? 취소돼야만. 피성년 후견 결정이 취소돼야만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건 피한정 후견이건 간에 전부 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가 나야지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고 선고가 나야 피성년 결정이 취소돼야만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10월 1일 날 취소했어요. 결정이. 근데 9월 1일 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9월 1일 날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소되기 전에는 그 전에 정신이 돌아오고 말건 어차피 피성년 후견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취소 효과를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철회의 개념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3번.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있죠, 법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건 취소 못한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다. 정해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고 성년 후견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피한정 후견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서 일어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일이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마찬가지 가정법원에 뭘 받아라? 결정을 받아라. 마찬가지 신청을 해야죠. 근데 참 요거 하나 주의할게. 걔가 피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피성년 후견인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정신이 완전히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피한정 후견인 결정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에 내가 피성년 후견인 해주세요 했을 때에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 상태 봐서 아주 안 좋으면 피성년 후견인, 좀 나은 것 같으면 피한정 후견인, 그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개인심판해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정 후견 개인심판 마지막에 보면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할 때 본인에서 들어있어요. 여기도 고려해라. 참작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종료 심판을 하고 3번 보세요. 3번에 1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똑같이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보지 않고 피특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 의해서 피특정 후견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절차에서 2번 보세요.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 그 3번에 보면 특정 후견은 지속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 결정할 때에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후원이니까 그때 기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종료 심판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니면 특정 사무 정해주잖아. 땅 파는 거. 그럼 땅 파는 거만 끝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종료 심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능력자가 되는데 얘는 별도로 종료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한은 없고 제한은 없다고 돼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보시면 또 안 써왔네. 여기 있다. 절차 다시 보세요. 절차에다 여기 있구나. 자, 64페이지에 2번에 절차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마지막 줄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64페이지 2번의 절차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에 보면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특정 후견을 주의할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원은 다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고려만 하면 돼. 근데 여기는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걔가 저 싫어요 하면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틀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 특정 후견 필요 없어요 하면은 결정 못 해요. 한마디로 해서.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일단 좀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제한여자 상대방의 보호가 나온다. 자, 좀 보자고요. 갑과 갑은 자기 소유의 땅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을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다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18세 미성년자야. 그러면 저 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있고 뭐 해야만?
취소해야만 되는 거라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제한력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개념 자체가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해야 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갑과 을 간의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고 땅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돈 받고 땅을 줄 의무 있죠? 그런데 얘는 제한여자이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행 전에 만약 취소해버리면 안 줘도 되지만 등기까지 넘어갔어. 그렇죠? 그런데 얘가 취소해. 그럼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하고 결의한 상대방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지 마음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얘가 이거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이쪽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죠. 저 계약을. 이 계약을 취소 안 하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추인이라고 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추인이라고 해요. 근데 추인은 나중에 배우지만 얘는 못하고 얘만 해요. 법정들이만 할 수 있어요. 일단 나중에 내가 배울 거예요. 일단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저게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고 유리하면 추인하면 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한데 확실하게 하면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 입장을 보자고. 얘 입장. 얘 입장을 보면 얘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이 계약의 운명은 결국 제한력자 측의 의사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너 취소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소할 거야 물어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촉구권이라고 하는데. 촉구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추인은요. 나중에 배우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원래. 취소의 원인이 어떻게 안 돼? 자 생각해보세요. 미성원자죠. 미성원자가 계약했죠. 그럼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추인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를 추인도 할 수 있다. 얘가 도저히 추인할 수 있다고 추인하면 유효야 무효야? 유효고 취소 못한단 말이에요. 얘가 도저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만드는 의미가 없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웠는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뭐가 돼야만? 성년자가 돼야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18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얘는 능력자니까. 얘 봐주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8세 이상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촉구권에 보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추인 여부를 촉구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아직 18세야. 그럼 얘한테 촉구할 수는 없지. 얘가 19세가 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한 능력자가 된 때는 제한 능력자는 걔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즉 얘가 19세가 되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서 얘한테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근데 얘가 아직 제한자 능력자가 안 됐죠. 아직 18세야. 그럼 얘한테 촉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면? 법정대.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법정이 두 개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된 때는 걔한테. 그렇지. 제한 능력자 됐으니까 얘 능력자 됐잖아. 그럼 법정대는 있어 없어 이제는? 없지. 필요가 없지. 얘한테 물어봐야지. 얘가 능력자 안 됐죠. 그럼 법정대에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는 걔한테. 아직 능력자가 안 되는 법정대리에게. 상당한 기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력을 어떻게 하고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는. 발이에요, 발. 아주 배우는데.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촉구권이 있어요. 또 얘한테 하나의 권한이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철회권이 있어요. 철회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선의인 경우만 할 수 있다는 걸 주셔야 되는데, 자,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을 뭐라면 철회권이라고 해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 중에 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에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는 지금 이상한 계약 맺어서 머리 아파 안 아파? 머리 아프죠. 지금 미성원자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얘가 추인할지 취소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촉구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계약 맺었으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는 권한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주의할 걸 얘는 언제인 경우?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에서 선이라는 말이 있고 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고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뭐예요? 선이. 알면 악이.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계약했죠. 모르고 계약했으면 얘는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알고도 이렇게 계약했어. 그럼 얘가 잘못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나중에 철회한다. 이건 아니지. 처음부터 지가 알고 했으니까. 따라서 뭐인 경우만? 선의인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는데 채무면제 같은 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단독행위 배울 때 얘기하는 거니까 별 신경 쓸 거 없고 나중에 또 배우니까. 일단 그것만 알면 돼요. 제한 능력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불안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봐야죠. 뭐원권? 촉구권.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될 때는 걔한테 하는 것이고 능력자가 안 될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예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물론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거절한 걸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상대방 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언제만? 선이 악이자는 못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보면 66페이지를 볼까요? 보면 제한자를 보호하는데 2번 상대방의 촉구권 동그라미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어떻게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2번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 다음 옆에 보면 3번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나와 있죠? 보면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누구? 선의의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이 그 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자, 법정 대리 추인했어요. 얘는 철회했어요. 그럼 법정 대리 추인하면 이 계약은 뭐예요? 법정 대리 추인했어. 뭐야? 확실히 유효죠? 이쪽에서는 철회했어. 그럼 뭐야? 얘는 추인했어요. 얘는 철회했어요. 추인하면 유효죠. 얘는 철회했으면 뭐예요? 무효. 그럼 어떡할 거야? 얘는 추인하고 얘는 철회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 발생해요. 유효냐 무효냐? 이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 먼저 한 놈이. 얘가 추인했죠? 끝났어. 유효한 거야. 얘 철회 못해. 얘 철회했죠? 끝났어. 쟤 추인 못해. 한번. 알겠죠? 뭔 얘기? 그렇잖아. 한 놈은 추인하고 한 놈은 철회하면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때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옛날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좀 뜸하게 나오는데 여기 좀 어려워, 좀 골치 아프게 있는데 60페이지 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누구? 피한자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또한 같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건데 제한 능력자가 뭘 하면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즉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 사기쳤다. 쉽게 말해서 속임수가 사기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사수리라고 했는데 벌이 바뀌었는데.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제 이 속임수를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사설, 적극적 기망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능력자로 칭하거나 그런 건 사술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에 하면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계약 맺어 갔죠. 계약 맺어 가지고 애가 좀 어려 보여서
신분증 보여줘 했어요. 그때 신분증을 보여줘 신분증을 위조 변조했어요.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했어. 속인 거 안 속인 거야?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계약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이쪽에 속임수 쓴 거죠? 그럼 얘는 계약을 더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 이제 학설은 속임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판례는 속임수는 적극적 사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변조한다거나 그런 것만 속임수지 단순히 자기를 능력자로 칭하거나 아니면 사장이라고 칭하거나 군대 갔다 왔다 뭐 그런 건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자, 뭔 얘기냐면 계약하러 갔죠? 갔더니 갑이 좀 어려 보여. 어려 보여서 너 미성원자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죠. 한마디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계약했다. 그럼 군대 갔다 왔다는 건 사기친 거죠. 지금 속임수인 거죠. 그것도 속임수로 보느냐? 그런 건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 군대 갔다 왔다. 아니면 애들 같이 갔어요. 주변 애들하고. 얘들이 전부 얘 보고 사장님 그래. 그쵸? 왠지 그러면 능력자로 보여? 미성년자로 보여? 능력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계약했어. 그쵸? 그것도 속임수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미성년자가 능력자로 칭하거나 사장이라고 하거나 군대 갔다 왔다나 전부 다 속임수로 보지 않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언제가는 경우, 변조한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런 경우만 속임수로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또 이건데. 자,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미성년자는 법정들의 동의 없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하는 미성년자의 법령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했다. 미성년자가 그쵸? 속임수야 아니야? 속임수죠. 그쵸?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너 혼자 해도 돼 라고 했다 했죠? 거긴 법정들의 동의 얻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의를 얻는 게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범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동의 얻어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하면 그건 속임수야 아니야? 속임수야.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하면 이건 동의란 게 없잖아. 속임수로 볼 수 없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모의고사 이런 잘 나오는데 특히 기출문제도 몇 개 있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거야. 그래서 거기 법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세요. 다시 보세요. 67페이지 의의 보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미성년자나 누구?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없거든요, 여기는. 피성년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 왜? 피성년이 동의 얻어 가는 게 아니니까. 속임수로서 법정들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되게 많은데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했으면 당해 법률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버려요. 다시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당해 법률을 취소할 수 없다. OX. 봐봐. 방금 가르쳐도 모르잖아 이거.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당해 법률을 취소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취소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지. 피성년 후견은 동의서가 필요 없다. 동의서가 없잖아. 한 말이야.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그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한마디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몰라 지금. 몇 명 몰라. 못 알아들었어 지금. 뭔지 못 알아들었어 몇 명은. 자, 다시 봐봐요. 미성년자는 동의어서 한다고 했잖아. 피한정 후견인도 동의 얻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성년 후견은 동의란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한 건 속임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써있다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피성년 후견인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자, 요건 나오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해야 된다.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 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는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등의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거나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와있죠? 2번 미성원자나 피한정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은 배제된다. 주의할 것은 성년 후견인에는 동의권이 없고, 그쵸? 성년 후견인 동의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더라도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위조해도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판례가 나오죠. 그러면 본조에 이른바 제한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인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 기망을 해야지 나 성년자예요 라고 얘기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거 없고 그다음에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는 뭐 별로 신경이 없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 주소는 주소 복수주의인데 거의 안 물어봐요, 이거. 우리 민법에 보면 주소가 뭐냐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해요. 뭐라고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했어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자, 그러면 나는 동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말 부부야. 그래서 주중에는 부산에 가 있고 주말에는 동탄에 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나의 주소는 어디예요? 부산이야? 동탄이야? 민법상 주소는. 내 생활의 근거는 어디예요? 여기도 생활의 근거 아니야? 동탄도? 우편물 받을 때에 부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탄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내 생활의 근거는 동탄도 되고 부산도 돼요. 나의 민법상 주소는 동탄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두 개예요. 두 개가. 그쵸? 알겠죠? 민법은 주소 복수주의예요. 아니면 내가 첩이 있어. 그래서 그건 걔도 대전에 있어. 그래서 세 집 살림해. 내 주소 몇 개야? 세 개. 주소는 세 개일 수도 네 개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민법상 주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편물 받을 때 얼른 봐도 상관없잖아. 근데 공법상의 주소는 내가 주민등록 여기 돼 있어 여기. 그럼 여기 돼 있으면 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선거할 때는 경기도지사 뽑아요? 부산시장 뽑아요? 부산시장은 안 뽑죠. 한마디로 해서. 공법상의 주소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소 쓰라면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지를 쓰죠? 그게 바로 공법상의 주소예요. 그래서 공법상의 주소는 하나인데 민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걸 주소라고 해서 주소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주소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 68페이지에 보면 의 생활의 근거가 있는 곳을 뭐라 한다? 주소라고 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입법주의 별로 볼 거고 가로 3번에 단일주의와 복수주의. 민법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되어 있죠. 주소 복수주의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장소의 관계에서 보면 거기 가로 3번에 가주소만 정의하면 되는 가주소고 그러면 당사자는 어떤 거래 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래 관계에 관하여 그 가주소를 뭘로 본다? 주소로 본다. 그래서 가주소라는 게 있는데 가주소가 뭐예요? 잠정적인 주소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집에 없죠. 거의. 난 집에 거의 없어요. 거의 학원에 앉아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이제 내가 집이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건 이제 주소가 되는데 그럼 내가 우편물을 받을 때 집으로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여기로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여기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주소 내가 소송이 먹었어요. 대전에서 소송이 먹었어. 그럼 대전에서 소송이 먹었는데 서류 같은 거 내가 뭐 집에도 없을 수도 있고 여기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갖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외근 나가 맨날 받고 돌아다녀. 그러면 소송을 먹을 때 서류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서류를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로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만 특정한 장소를 갖다가 주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면 가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한 거래에서만. 가끔 그 가주소를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고. 주소 효과는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면 부재와 실종이 나온다. 자, 일단 부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부재자란 뭐냐면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해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갑이라는 애는 갑자기 역마사에 돌아서 다 팽개치고 아마존 밀림으로 갔어요. 아니면 티벳으로 갔어요. 아마존으로 다 팽개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무상하면서 아마존 가고 티벳 가고 왔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아니면 갑이 장기간 해외 파견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 없죠. 종래, 주소나 거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면 부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도 재산은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있어. 서울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많잖아요. 양말에서. 그렇죠? 법률관계를. 내가 건물이 있어 제가.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임대료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뭐 해야 되고 또 내가 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무처가 처리할 일이 있는데 가버렸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부재했을 때게 부재인데 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리인을 둔 경우. 갑이 아마존 밀링 하면서 네가 내 재산 좀 관리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관리하면 돼? 우리 관리하면 돼. 계약을 하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부 간에 계약했잖아. 그 계약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는 국가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개입 안 해도 돼. 근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재산 관리도 안 두고 그냥 가버렸어. 혼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가버렸어. 그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처럼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부재자 제도인데, 이때는 일단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나, 누구?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해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적당한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이지 사실상 이해관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사실상 이해관계는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컨대 친구죠? 아이고 내 친구 지금 아마존 밀린 것 같으니까 재산이 문제 있으니까 부재자의 재산 관리 선율에서요. 친구가 신청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지 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거든. 근데 채무자 혹은 보증인 혹은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채무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이죠. 법적인 이해관계인이죠. 그 사람들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이해관계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대개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요. 법원은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을을 재산관리에 선임한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 재산관리는 누가 정한 거예요? 법원이 정했죠? 그럼 임의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이냐?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은 내가 대리권을 줘서 하는 게 임의대리인이고 이런 얘기예요. 이건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법에 정해지는데 민법 118조 8조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첫째 보존행위, 둘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원래 민법 118조에 대리에 대한 규정에 보면
대리 권한이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지는데 그게 민법 118조인데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첫째, 보존행위. 둘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물 샌다. 고쳐야 돼 말아야 돼? 고쳐야죠.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개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컨대 부재자 갑소유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걸 병한테 임대해서 건물 짓게 이 땅에다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나들이잖아. 근데 건물 짓면 건물 있는 땅이잖아.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이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주차장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 임대해 줄 수는 있어 없어? 있지. 성질이 변하지 않잖아. 변하지 않고 또 이용하고 있잖아 그거. 이용하는 거나 개량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분행위 땅 파는 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처분행위는 안 돼요. 처분행위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승낙을 허가를 얻어야 돼요. 원래 뭐 할 수 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용행위, 개량행위 할 수 있고 보존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는 것은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허가 없이는 법원의 승낙 없이는 저 외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판례는 자 원래 허가는 먼저 받아야 돼, 나중에 받아야 돼? 일단 받고 해야 하는 거죠 원래. 근데 우리 판례는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허가는 사전, 사후 불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봐도 되고 나중에 봐도 상관없다. 그래서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사전 허가, 사후 허가 신경 안 쓴다. 일단 그거까지 보면 돼요. 그럼 일단 얘는 다시 보면 재산관리는 법정 대리인이죠. 얘가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이 개량이 할 수 있고 권한이. 그 다음에 얘는 일해 안 해? 일해 안 해? 일하죠. 그럼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지. 보수 청구권.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줘야지.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성질상 위임에 대한 규정이 규정돼요. 위임.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자 원래 위임계약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임계약이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요. 뭐라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 그럼 즉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성질상 위임에 대한 규정이 규정돼서 아주 배울 거예요. 위임도. 얘는 선관주임을 줘요. 선관주임은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하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줄여서 선관주임이라고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겼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잘해야겠죠?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주고 그 다음에 과실 없이 받은 안 돼요. 여기서 해야지. 얘는 또 뭐가 있냐면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죠. 지금 일을 하잖아요. 일하다가 지 잘못 없이 손해본 거 있으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위임에 나와요 나중에. 채권 강론에 위임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임에 대한 규정이 준되어 있다 얘기 나오는 건데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요게 이제 부재의 재산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재의 재산관리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산관리를 뒀어요. 그럼 국가는 개입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재산관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냐면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뒀는데 그 재산관리인이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재산관리인이 있어 없어 이제? 부재자가 재산관리 뒀잖아요. 근데 걔가 죽었어. 그럼 재산관리 없잖아 이제. 그럼 국가는 개입해야 돼 말아야 돼? 개입해야죠. 이 경우하고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이에요. 사안이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국가가 개입해요.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단 다시 보면, 부재자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고. 근데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뒀으면 국가는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재산 관리를 안 뒀으면 그때 국가는 개입해요. 근데 재산 관리를 뒀다 하더라도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돼버리면 그때는 국가는 개입한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해관계나 누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정해줘요. 이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인이고요. 법정 대리인인데 성질상 위임에 대한 규정이 주장돼요. 이의 권한은 뭐냐면 보조행위 할 수 있고요. 둘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려면,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뭘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이 허락은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일단 처분하고 허락받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일을 처리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잘 처리해줘야겠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보자고요. 70페이지를 보세요. 부재자 총설. 동그라미 1번.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는 실종 선고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의 필요는 없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의 하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가 없다.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반가로 2번 부재자 자신이 재산 관리를 둔 경우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 국가는 이에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사가 불명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를 개임,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걔를 유임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로 3번 재산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처분의 명령.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의미하며 사실상 이해관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누가 청구해요? 검사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처분의 내용은 볼 거 없고 옆에 3번 재산관리의 주의.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언제든지 재산관리인 스스로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개임할 수 있다. 그 직무의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소송 먹었죠? 그럼 어떻게 해? 변호사 써야지. 그럼 변호사하고 나하고 하는 계약이 뭐예요? 내 사무를 변호사가 처리해 주잖아. 위임계약이에요. 그게. 그럼 나 언제든지 변호사 자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변호사 그만해. 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나 스스로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직장인들 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죠? 이사는 뭐예요? 근로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사는 위임계약이에요. 이사는 뭐예요? 위임이에요. 위임. 그러니까 너 나오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린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위임계약이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권리와 의무 첫 번째.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과 같다. 따라서 민법 118조에 의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나와있죠?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와 사후 허가가 모두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관리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 청구권,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나와있죠? 그럼 어차피 나중에 위임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니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위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와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며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시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산 관리의 종료. 스스로 재산 관리할 수 있게 돌아왔다던가 재산 관리를 둔다던가 본인이 사망한 때 이런 경우에 종료한다라고 있죠. 보시면 되죠. 그게 바로 부재자 제도예요. 뒷장 넘겨보면 이제 나오는데 2번 판례 볼까요? 2번 판례. 부재자의 재산 관리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정 선고 기간이 만료된 데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건 나중에 실정 선고할 때도 배울 텐데 실정 선고하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재산 관리인이 처분 행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재산 관리인이 처분 행위 하려면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 있어야죠. 그 허가를 받고 처분했어요. 처분했죠. 쉽게 말해서 갑이 5월 1일 날 허가를 받고 5월 10일 날 처분한 거예요. 근데 5월 5일 날 알고 보니까 이때 사망하게 돼버린 거야. 실정 선고 받아서 이때 사망하게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가를 5월에 받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허가 받았으니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5월 5일 날 사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처분 행위는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건 언제 한 거야? 죽은 다음에 한 거냐 지금? 죽은 다음에 한 거니까 누가 해야 되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야. 상속인이 권리자지 얘는 권리자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죽으면 상속도 안 돼. 얘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이지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 허가 받고 허가 받았잖아. 5월 10일 처분했는데 5월 1일 죽게 돼버리면 얘가 죽은 후에 처분한 게 돼버리니까 상속인의 재산을 얘가 처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리로서. 그러니까 이거 유효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선임 결정이 되면 걔는 법정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따라서 이것도 뭐다? 유효하다. 알겠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선임 결정이 취소돼야 돼요. 근데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잖아 아직까지. 근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잠깐 볼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매각 처분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 행위로서 당연하다고 경험치상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 판례가 하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처분 행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죠.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근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부재자를 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니까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고 허가는 사전 허가 사후 허가 상관없다. 근데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하다? 유효하다. 한마디로. 그거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 되고.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정선고가 나오는데, 실정선고는 좀 복잡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자, 오늘 본 거 중요한 거 되게 많아요. 정리 좀 해보자, 일단. 권리능력자 누구예요?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해요. 의사능력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무효예요. 제한능력자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까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벌어지는 게 취소예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능력 필요 없고 제한능력자, 자연인은 원래 사람만 자연인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인이고 죽을 때까지 자연인인데 태아는 권리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개별적 보호주의와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개별적 보호주의고 상소, 불법 배나 손해배상 청구,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해요. 사인증여 안 돼요. 사인증여. 그 다음에 인지 청구권은 없어요. 인지를 받을 수만 있지 청구는 못해요. 태아가.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견해에서든지 간에 살아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거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한능력자예요.
제한자는 한두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피특정 의견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 그 다음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신체적 제약은 포함 안 해요. 뭐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 부족한 자는 피한정 후견인.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특정 후견인인데, 걔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고가 있어요.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만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이 되는 거예요. 청구권자는 일단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장. 얘는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권영유 대리 근무처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 요건 혼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는 걸 정해줘요. 할 수 있는 걸 정해줘요.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는데 요건 너 위험하니까 동의받아라 라고 정해줘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동의 없이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법정 대리는 원래 법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성년 후견인만은 한 명이어야 되고 자연인만 돼요. 미성년 후견인만은 한 명이어야 되고 자연인만 된다는 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가 있냐면 일단 촉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걔한테, 아직 능력자가 안 되면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걸로 봐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요. 단독 행위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측에서는 마찬가지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면 되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배제돼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미성년자하고 누구? 피한정이 동의서를 유지하는 경우. 동의서를 유지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유지한 건 취소할 수 있어요. 가끔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별로 볼 거 없는데, 부자는 종로의 주도를 거의 떠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조금만 알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정 선고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